아무거나 뽑아서 저도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화상통화.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하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상사한테 말하려니까 두렵다는 거야. 아빠가 용기를 좀 달라고. 벌써 한 달 전부터 아빠 나 그만두고 로스쿨 갈까 하면서 제가 로스쿨 그래 가라 해도 말 안 듣고 이제 자기 길을 가더니 지금 어딘가 이제 도쿄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빌딩 거기 이제 우리 아들 회사 본사가 있어. 거기 그 그룹 오너 직할 M&A 팀 인수합병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생각은 그냥 인수합병 대충 사가지고 또 팔면 되잖아 회사를. 근데 회사가 뭐 이제 살 때 좀 싸게 사야 되니까 뭐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뭐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래. 그게 너무 좀 초졌다는 거야. 덩치 크기 때문에 덩치 큰 회사 사서 또 팔고 이게 M&A잖아요. 아 그걸 뭐 쪼잔하게 자꾸 뭐 연구해가지고 뭐 원가를 절감하고 뭐 이런 보고서를 계속 써올리라고 하고. 이번에 자기 회사 그 회장이 정년 퇴직을 하는데 그동안 수고했다고 보너스를 400억 엔인가? 회장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퇴직 뭐 경력금인가 감사금을 400억 엔을 줬대. 그 400억 엔을 주면서 그거 원가 절감하겠다고 자기를 귀찮게 한다 하면서 막 신경질려고 막. 거기다 자기 부서에 이제 자기보다 먼저 선배 사원이 하나 있는데 일본인인데 얘가 계속 갈군데 신입 사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계속 야근을 요구한다는 거야. 우리는 뭐 야근하는 거 미치다 하거든.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게 이제 동기가 돼가지고 또 실제로 일본에 가보니까 자기가 루저라는 거야. 그 자기가 가진 장점을 하나도 발휘 못하는 거죠. 일단 언어에서 안 되니까. 물론 한국 사람 치고는 뭐 일본어를 잘하는 편이지만 일본 네이티브하고 다르잖아요. 깊이 있는 일본어 이런 게 안 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전부터 슬슬 아빠 우야고 저는 늘 이제 평소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아빠는 늘 응원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애는 더 헷갈리는 거야. 제가 요구가 없으니까 뭐 충돌도 없지만 어떤 길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길이 여러 갈래 있어서 선택한다는 건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왜 아이를 키우면서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혼란스럽죠. 학습지도 종류가 많잖아. 뭐 선택하려고 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헷갈리고 장단점이 다 있고 이러면. 근데 길이 하나뿐이면 참 쉽죠. 저는 이번에 우리 김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책벗 신천센터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외길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이런 걸 할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고 어디 갔노? 동생처럼 카리스마도 없어. 제가 늘 우리 저 연구소에서도 이 책벗 수업을 좀 맡기려고 제가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무슨 일 있는 날은 대신 수업도 하게 하고 이랬는데 어린이 책에 대한 아주 깊은 관심과 조예가 있고 그죠?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늘 이렇게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또 아이들을 그렇게 어린이 서점 도서관에서 이렇게 좋은 어린이 책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이런
풍부한 경험이 있는데도 뭐라 그럴까 숙기가 없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뭘 하는 이런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상하게 뭐 어떻게 하여튼 흘러서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의 없이 이렇게 또 마침 이렇게 소중한 공간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저는 참 이렇게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흘러와서 된 것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 아들처럼 지가 선택해서 가면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긍정을 추구하면 행복한데 긍정을 추구하지 못하고 거기서 단점이 보이는 거라. 회사 오너 400억 N 주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가 자기 기준으로 신입사원한테 뭘 자꾸 요구하고 잔소리하는 것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카톡방, 우리 가족 카톡방에서 아빠 우약고 딱 들어보니까 이미 마음이 떠났잖아요. 우약고 하는 말은 마음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린 그걸 빨리 읽어야지.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어젯밤에는 이제 아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뭘 듣고 싶은가 하면 니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로스쿨을 가는 것이 니게 가장 적합한 일이다. 이거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해야 된다. 지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니까.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됐죠. 아빠는 2년 전에 네가 25살 때 그 우리 아이가 지나가는 길에 로스쿨 입문 시험 쳤어요. 로스쿨을 갈 생각이 전혀 없이 성적표 인증대 자주 보여드렸죠. 그때 아빠 깜짝 놀랐다 하면서 이 성적표 펴놓고 이야기할까? 이게 우리 아들 2015학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로스쿨 입문시험 친 성적표예요. 여기 보이시는가 모르겠네. 레이저 포인트가 내가 없어가지고. 여기 보여요? 글씨 작아서 보이는 거예요. 네. 요즘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은 이제 대학원 제도가 없어지고 다시 그 의대 체제로 전환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갈 때도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 미트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의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 이건 이제 리트라고 해서 그 법학전문대학원, 우리말로 줄여서 로스쿨이라고 하죠. 로스쿨 이제 입문시험 이런 거죠. 법학 적성시험인가? 약대를 가려고 하면 피트라는 게 있어요. 약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 또 행정고시를 할 경우에는 PSAT라고 해서 맨 이런 류의 이제 시험이 있거든요. 가장 객관적으로 그 청년이 그 이제 전공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로스쿨 가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학점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영어 시험 성적,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게 이제 고루 반영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객관적인 모든 수험생 보통 1년에 한 7,000에서 8,000명 정도가 로스쿨을 준비하고 그 중에 해마다 우리나라 로스쿨 정원이 2,000명이죠, 2,000명. 미니 로스쿨은 40명 정원이고요. 예를 들어 제주대 로스쿨 이런 식으로. 또 중간급은 80명. 지방으로 말하면 경북대 로스쿨. 서울로 말하면 한양대 로스쿨, 성균관대 로스쿨 이런 게 80명.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로스쿨, 고려대 로스쿨은 120명, 서울대 로스쿨 160명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 아들은 로스쿨에 전혀 관심이 없고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아빠한테 쉔을 당해가지고 니는 법률가가 되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놓으니까 그냥 어쩌다가 이 두 해 전에 시험을 쳤잖아요. 근데 성적을 보니까 이제 로스쿨 딱 두 과목 쳐요. 두 과목. 언어 이해라는 과목, 논리 추론이라는 과목, 추리 논증이라는 과목. 각각 35문제씩 나와요.
근데 이해는 이제 언어 이해가 좀 변별력이 떨어져서 이게 35문제 중에 우리 아들이 34문제를 맞췄어. 근데 상위 5%밖에 안 돼요. 변별력이, 최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뜻이 쉽게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대. 근데 100분이 어때요? 상위 1.8%죠. 상위 1.8%. 로스쿨을 지망하는 학생들, 청년들이 7,000명 있다고 치면 1% 몇 명이지? 70명이죠, 70명. 1.8%니까 한 120등? 100등에서 120등 사이 정도 된다고 추론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뭔가 하면요. 늘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아이는 어린이 서점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자랐어요. 그걸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했죠.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이제 입시를 하느라고 따로 특별히 책을 읽는 건 없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대화하면서 깨달은 건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교과서 지문을 계속 읽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지문을 접촉했구나 이렇게. 저는 중학교 때까지밖에 안 읽은 줄 알았는데 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근데 대학 들어가서는 신입생 되고 나서는 이제 캠퍼스 생활을 즐기느라고 책과는 완전히 담사했죠. 우리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아이 서울에 오피스텔에, 신촌에 오피스텔에 올라갔는데 얘 방에 보니까 책이 하나도 없어. 내가 허패디벼가지고 말은 못하고 무슨 대학생이 방에 책이 한 권도 없다니까. 근데 크게 실망하고 내려온 적이 있어. 그 후로는 애 방에 한 번도 안 가잖아. 또 가봐야 신김질하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렇게 이제 신입생 생활을 즐기느라고 책과 완전히 담쌓고 지냈죠. 그리고 2학년이 돼서는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2년 또 지내다 왔죠. 책 읽을 시간이 없었겠죠. 돌아와서는 또 학교 복학해서 좀 다니다가 교환학생 나갔어요. 어디 가나 대만국립대학. 그죠? 그래가지고 또 1년 지나갔죠. 그리고 25이 된 거라. 그러니까 20살에서 25살까지는 이런 뭐 특별한 준비가 전혀 없이, 또 준비를 사실 하기도 어렵고요. 로스쿨 인문시험이라는 건 자주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준비할 교과서가 따로 없어요. 무슨 시험이든지 왜 교과서가 있잖아? 이 시험은 교과서가 없어요. 기출문제집 뭐 이런 건 있어. 왜냐하면 그 법률가가 데려가는 청년들을, 대학교 4학년 이상 청년들을 평가하는 시험이니까 뭐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언어와 논리에 관해서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교과서가 따로 없는 시험인데 뭐 우리 아이도 준비도 별로 거의 없었죠. 거의 없는 게 하나도 안 했어. 어제 깨달았다. 제가 이런 이야기 쭉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높은 성취를 보인 것은 원인이 어디 있겠노? 어릴 때부터 네가 꾸준히 좋은 어린이책을 읽고, 또 수학 공부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모든 문제를 답만 고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문제를 풀이 과정을 썼어.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4문제 했거든요. 하루에 4문제. 지금도 그 노트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또 돌고 있고 한데,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하니까 우리 애가, 저는 알고 있는데 지는 모르더라고. 아, 그래 아빠, 내가 20살 이후로는 한 번도 책을 읽은 적이 없지 그러면서 지가 그때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어린 시절의 책 읽기가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거든, 증거. 그렇다고 우리 애가 뭐 엄마 아빠 다 지방대학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랄까 그러나 유전자가 뛰어난다든지 뭐 나쁘진 않은 유전자겠지만, 그죠? 근데 어린 시절 책 읽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그 어제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가 그때 한 번도 우리말 좋은 어린이책, 좋은 참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좋은 책을 읽지도 않았는데 이런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것은 이미 네 안에 논리적 사고가 체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 뭐라 한 줄 알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해야지 하면서. 그래야 내가 용기가 나잖아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애 제일 고민은 뭐냐, 학점이 개판이거든. 대학 다니면 지멋대로. 그러니까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지. 이제 학점만 되면 서울대 로스쿨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이게 표준 점수 130 몇 점이거든요. 표준 점수 있죠 여기. 65점 2점과 69.5점을 더하면 134.7인가? 표준 점수 134.7은요 서울대 로스쿨 갈 점수거든.
경북대 로스쿨은 보통 한 110점 정도면 떡을 치고 와요. 근데 130 몇 점이잖아? 이건 높은 성취인데, 우리 애가 이제 서울대 로스쿨을 못 노리는 이유는 학점이 개뿔이야. 학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89점 얼마거든? 4.5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3점 뭐 얼마. 무슨 말인지 모르지, 정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로스쿨 전문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연구해 보니까, 최소한 한양대 로스쿨은 쉽게 갈 수 있는 점수라. 뭐 이런저런 거 해서, 뭐 공인외국어 성적 뭐 이런 거 다 고려해서. 학점 때문에 서울대 로스쿨은 좀 자신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리트 점수가 한 140점 넘어가면 전국 수석급이거든. 140점 정도 넘어가면 이제 학점을 상쇄하고 서울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어제 제가 논리적으로 이런 얘기 쭉 했어요. 니는 법률가로서 최적화되어 있다. 가장 논리적 사고를 잘할 수 있다. 그 증거가 추리 논증이에요, 추리 논증. 추리 논증은 물론 어느 영역도 관계되지만 또 이 수리적 사고, 이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릴 때부터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런 얘기 하니까 애가 막 아주 흐뭇해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서 이제 딴 이야기 해봐라. 무슨 이야기 하니까 월요일날 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부장한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할 거? 아빠 위암 3기라 해라 하면서. 그 하니까 옆에서 우리 와이프가 막 말이 씨된다 하면서 뭘 그러니까 우리 아들 부담을 덜어주려고 무슨 말이든지 하라 이 말이야. 내 말은 거짓말이든지 참말이든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뭐 부장한테 미안하고 뭐 그래서 했잖아요. 그건 시스템이다. 부장도 자기가 자기 돈을 월급으로 지불하고 뭐 자기 돈으로 우리 아들 일본어 교육을 시키고 뭐 면접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도 회사의 비용이죠. 회사의 비용. 그러니까 네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들은 월급 먹고 사는 그 조직의 일부분, 기계의 부품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미안하지 말라고. 평소에는 이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신기하죠? 28된 청년이 제 이야기를 1시간씩 듣고 있다니까? 한 2주 전에도 1시간 동안 전화통화했다 했죠. 화상통화 그것도. 제가 이야기하면 애가 흐뭇해가지고 누워서 듣고 있어요. 소통이 일어난 거죠, 소통이. 보통 어른들이 누구? 그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꼰대들 이야기가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애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도 해봤죠? 애들한테? 한 4, 5학년만 돼봐 벌써. 표정 달라지죠? 그 틱틱거리고. 심지어는 젊은 애들 그 게임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인터넷 용어로 이런 말 좀 공개적으로 하기 그런데 이런 언어가 있어요. 십선비 이런 말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젊은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가르치는 네티즌들이 있거든. 조금 예를 들면 10대, 20대들이 게임 하는데 한 30대쯤 되면 좀 인생을 좀 살았다고 애들한테 조언하고 막 이러거든. 잔소리 하거든. 그런 애들을 보고 젊은 애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인터넷 용어가 있어요. 선비, 무슨 말인지 알죠? 조선시대 선비같이 고리타분하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접두사, 요즘 왜 애들 개꿀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접두사, 요즘 애들이 접두사, 그죠? 그것처럼 십선비라고 10이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조금만 잔소리하면 이제 십선비닥하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죠. 조롱. 그 정도로 애들이 그 고리타분한 말을 듣기 싫어해. 고리타분한 말을 하면 옛날 말로는 꼰대라 하죠. 요즘 말로는 십선비라 해요. 왜 이런가 하면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어떤 말을 들으면 잠잠하다니까. 저도 신기한 게 저도 옛날에 내 기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요구를 하고 이랬어. 어릴 때는. 그럴 때는 어리니까 할 수 없이 듣고 있지. 근데 좀 크면 어떻게 돼요? 됐다 하면서. 저도 어제도 통화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왜 이렇게 짜증나노 하면서 우리 바로 내가 막 뭐라 했거든? 뭐라고 뭐 하여튼 싫은 소리 했어. 그러니까 바로 에이씨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왜 이렇게 짜증나노 하면서 갑자기 내가 금방 돌이켜 회개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구나 하면서 고리타분한 말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왜냐면 또 바른 말 했어. 네가 회사를 그만두고 돌아오려면 로스쿨이라고 뭐 회사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줄 알아.
오려면 철저하게 각오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야지. 지금 회사에서 뭐 좀 이제 일이 실적 났다고 돌아오면 또 로스쿨 준비하다 보면 로스쿨 공부 얼마나 빡신 줄 아나 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 있어. 맞는 말이죠. 우리 부모 입장에 다 그렇잖아. 거기서 작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만두고 오면 또 로스쿨 공부하면서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혹시 실적 낼까 또 걱정되잖아. 부모 마음에. 이제 끝나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다른 말을 한 거죠. 우리의 염려, 자식이니까. 근데 바로 그 말 듣자마자 에이씨 왜 이리 짜증나노 그러면서 빤한 말, 바른 말을 하면 애들이 딱 소통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돌이켰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아까 그런 말 했죠. 니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자라서 그죠? 네가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애들은 또 돈 걱정도 하는 거라 이제. 로스쿨 학비 비싸죠. 또 준비하는 동안 1년 동안 서울에 올라가서 뭐 또 오피스텔을 얻어야 되죠. 뭐 이러니까 엄마는 이번 학기 끝나고 정년퇴직한다고 지금 명퇴한다고 내놨죠. 지금 미안하잖아. 그래서 제가 했죠.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가 빚을 내더라도 또는 구걸을 하더라도 너를 돕겠다.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애가 이제 뭔가 부담이 덜어지죠. 거기다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명령을 했어. 아빠는 지금부터 옛날에 자기가 입시 준비를 할 때처럼 로스쿨 입시에 대해서 아빠가 연구해서 그 결과를 자기한테 보고해라.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아빠도 관심을 가져라. 이런 뜻이죠. 저보다 훨씬 똑똑하잖아요. 정보도 훨씬 많고 이미 제가 다 조사해보고 하는 말이거든. 근데 저보고 이제 옛날에 대학 입시 준비하듯이 아빠가 또 로스쿨 입시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고를 하라고 이거. 이 말은 마음을 읽어요. 마음을 읽으면 내가 하는 일에 아빠도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격려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한 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엄마들이 소원하는 게 뭔가 하면 그 학업과 또 인성 이 두 마리를 동시에 잡고 싶잖아. 그렇죠? 이번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그 강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자율주제라고 있는데 자율주제 중에 하나가 인성과 학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뭐 자녀교육법 이런 주제가 있다니까. 그 어떤 학교에서 이걸 주제로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 늘 말씀드리지만 어린 시절에 아이들의 그 마음도 따뜻하게 하고 그죠? 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부의 기틀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게 좋은 어린이 책을 꾸준히 접촉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는데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그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몬테소리 의사에 따르면 그게 하나가 이제 신체 영역, 행동 발달, 건강하게 자라는 거.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좋은 먹거리를 찾고 뭐 하잖아요. 유기농 먹거리 찾고 뭐 아토피 피하고 또 GMO 조작식품 피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이제 꾸준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정서적인 안정이라고 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도 정서지능 뭐 이런 말이 많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그 조벽하고 최성애 교수님 중심으로 감정 코칭 이것도 대유행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니까 많은 이제 아이들의 불안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이제 현상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사실은 학습에도 자꾸 영향을 미쳐.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막 열심히 시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되거든. 그 지지와 격려를 받고 아이들이 용기를 이렇게 그죠?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죠. 그런 걸 하는데도 사실 좋은 어린이책이 굉장히 결정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제 공부에도 그러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 이런 무슨 작업이 없을까 이런 거죠. 저는 물론 이제 우리 아이 키운 경험만이 아닌데 그건 다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없으니까 저는 우리 아이 키운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와서도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자란 거라고 했죠. 이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진이에요. 저도 참 젊었죠. 저때 빼빼하기가 날카롭게 생겼지. 이게 어린이 서점, 달서구에 있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 서점에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 서점을 꾸준히 다녔어요. 저는 물론 그 후에도 가서 10년 이상을 이 서점에서 강의도 하고 이랬는데, 행운이죠, 행운. 우리 아이 4살 때 이 서점이 문을 열었는데, 그걸 우연히 우리 와이프가 학교 퇴근하고 버스 타고 오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저와 아이를 데리고 이 서점을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주옥 같은 어린 책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이 서점을 꾸준히 다녔죠.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 보통 어린이날 이랜드 놀러가고 뭐 어디 경주 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 서점 갔다니까. 그랬더니 어린 서점 온 사람들 대상으로 그때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기념사진 찍어준 거 이벤트 했어. 그러니까 이벤트 한다니까 급기야 우리 와이프가 저기서 연출하고 있잖아요. 한치 어깨 손 얹고 막. 우리 애는 쪽팔린다 고개 숙이고. 근데 이걸 이제 어릴 때부터 꾸준히 좋은 어린이책을 접촉하고 자랐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서점이 이미 문을 닫았고, 옛날에 대구에 어린이 서점 괜찮은 데가 4군데 있었는데 다 문을 닫았어요. 지금 만촌동에 한 군데 딱 살아있어요. 책벌레라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제 어린이 서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도서관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공공도서관이 있었지만 좋은 어린이책 거의 없고,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마다 마을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도 굉장히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에 대한 아쉬움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이제 전집 이야기는 그만하려고. 그죠? 엄마들이 잘 몰라가지고 어떤 책을 읽혀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전집 사재고 막 동네 언니들이 또 그렇게 막 겁주고 이러면 웅진 교원 이런 데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막 지르고 이랬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별로 못 미쳐. 왜냐하면 전부 전집이라는 것이 대부분 지식 중심의 책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어린이책을 만나서 아이들이 잘 자랄 가능성이 요즘 훨씬 많이 생겼어요. 돈도 별로 안 들고. 학교 도서관 가서 좋은 어린이책 계속 빌려 읽으면 되거든요. 저는 조선일보에 보면 주말 섹션이 있는데 거기 맛있는 공부라고 하죠. 교육 정보를 이렇게 늘 보도하는 조선일보 주말 섹션을 옛날에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엄마 이야기가 났어. 그 엄마 정말 놀랍더라. 애가 셋이 있는데 학교를 3번인가 옮겨다 했어. 왜 옮겨다 했는가 하면 아이를 어떤 수업에 입학시키면서 목표가 뭔가 하면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히겠다. 그 학교 도서관에 있는. 그래서 그 학교 도서관 책을 다 읽었잖아? 그러면 또 전학 갑니다. 사실은 전학 가도 그 책이 그 책인데 그 정도로 책을 이제 책 읽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보도됐더라고. 이건요, 엄마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막상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저렇게 중요한지 많이 알면서도 다른 거 할 게 많아. 그죠? 꼭 무슨 학습과 관련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까 소원이 보니까 뭐 태권도 하고 뭐 피아노 하고 뭐 하잖아. 이런 거 자질구레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우리 소원이 엄마는 그렇게 사교육에 의존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영어도 집에서 잠수내로 하고 잠수내에서 글도 열심히 쓰더만. 그죠? 그런 수학도 애하고 직접 하고 이런데도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바쁘다니까. 근데 거기다 영어 수학까지 한다고 생각해봐요. 골치 아프다니까 이거. 애들 시간은 잘 없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책 읽기는 소홀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는 학교마다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죠. 평생 학습의 기틀을 마련하는 어린 시절의 책 읽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적인 부분에서 좋은 어린이 책 읽기가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 애가 딱 일본 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본 자기 회사에서 우리 애는 영어의 신이라고 불렸어요. 일본 애들이 영어를 못한다.
우리 애가 영어를 썩 잘하는 편이 아닌데도 영어의 신이라고 불러. 그냥 어릴 때 잠수는 영어를 한 덕분에 그냥 지나가는 길에 뭐 토익 시험 쳤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960점.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가 탭스 쳤는데 그때 벌써 800점이 넘었어. 서울대 로스쿨 가려면 서울대나 고대 로스쿨은 영어는 폴과 패스 제도를 쓰거든요. 폴 패스를 결정하는 서울대 로스쿨의 영어 시험 점수가 탭스 701점이에요. 탭스 701점. 근데 벌써 중학교 3학년쯤 그거 넘었잖아. 그렇게 외국어를 잘하고 하는데도 우리 애가 일본 딱 가니까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나 일본 오니까 바보 같아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봤어요? 제가 우리말을 이래 잘하잖아? 내가 미국 딱 가보니까 내가 바보더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라, 언어가 딸리니까. 미치고 벌쩍 뛰겠어요. 근데 우리 애가 우리나라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진 장점을 아주 잘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말 언어 능력이 일단 있으니까. 우리 엄마들도 보면 좀 미안한 말인데,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들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수다 떠는 걸 물 마시는 척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듣거든. 책을 안 읽은 엄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정확한 의의를 구사하지 못하는 거죠. 대명사, 지시대명사. 옛날 할매들 보면 뭐 경상도 사투리 그런 거 있지. 거서 그 자로 가가 뭐 전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내가 애들 꼬마들하고 수학 공부 시켜보면 개념을 묻잖아요. 전개도가 뭐야? 하고 물어. 교과서에 분명히 전개도에 대해서 정의가 있어.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라. 보통 애들은 이제 일상적인 구어체로 이렇게 표현. 그래서 내가 그걸 늘 이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거든. 그래서 다시 말해봐 하고 교과서 다시 읽어보고 와 이렇게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책을 꾸준히 읽어서 정확한 의의를 구사하는 능력, 또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사고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라야 되거든.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수학 공부나 연구를 할 때도 이거 안 되면 진짜 어렵죠. 왜 4학년, 5학년 넘어가서 문장제 문제 2개 나오죠. 익힘책에 보면 별 2개짜리 문제가 있어요. 제일 어렵다는 뜻이죠. 문제가 좀 길어. 서너 줄 되잖아? 그러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건 독해 능력의 부족이죠. 독해 능력이죠. 단순히 어릴 때부터 뭐 구구단 빨리 외우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때 올백 맞는 애들 치고 좋은 대학 가는 애 거의 없어. 진짜 능력이 뛰어나서 저절로 올백 맞는 경우 말고 엄마하고 열심히 문제집 풀리고 돌려가지고 올백 맞잖아요. 그거는 초등학교 때 반짝하는 거라. 그리고 이게 지속적이잖아. 길게 보고 이제 자연스럽게 능력이 향상되도록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 책 읽기가 아이들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소리고? 이게 서울 교보문고 앞에 있는 유명한 돌비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뭐 다 아는 말이지만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품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는 거죠.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성격이 진짜 못되고 까칠하고 말투가 공격적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안 그렇거든? 우리 아들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내가 이야기해야 돼. 얘가요 아주 따뜻하다니까. 그래 다 엄마 닮았다 하던가. 좀 기분 나쁜 말이지만 얘가 인상이 아주 좋다니까. 얘가 늘 하는 말 중에 너는 인상이 좋아서 면접관들이 저절로 니한테 높은 점수를 줄 것이다. 내가 늘 이렇게 격려하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를 닮은 게 아니야. 엄마 성질 못됐거든. 겉으로는 아주 따뜻하게 생긴 우리 와이프. 근데요 성질 더럽다니까. 자기 성질 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식탁에 있는 걸 확 훑고 있잖아. 나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그거 못했거든요. 식탁을 확 훑친다는 게 없는다는 이걸 내가 한 번도 못했어. 그것만. 아니 나는 이성이 너무 발달해서 그런 걸 못해. 용기가 없어. 근데 우리 와이프는 수 틀리면 확 이렇게 푼다니까. 근데 우리 애는 굉장히 순하거든요. 우리 용어로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 아주 인상 좋고 뭐라 하더라. 어떤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광주에 있는
우리의 연대 경영학과 그 동기 여학생 집에 놀러를 갔대. 학교 다닐 때. 갔더니 그 부모님이 우리 애를 보자마자 처음 바로 한다는 말이, 야, 니는 어린 왕자 같다, 이거. 우리 어린 왕자 이거는 그 주인공 인상 있죠. 우리가 그렇다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인성을 가지게 됐는가 했더니,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은 거예요. 그 영향이라. 그래서 책이 사람을 만드는 거죠. 계속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여기 이 안에 보면요. 진짜 내가 아까 훑어보니까 우리 대화명이 뭐지? 개똥이네니? 우리 김현 선생님 우리 카페 대화명이 개똥이네인데 저를 처음 만난 것도 사실은 5년 전인가? 대구 달서구에 가면 유명한 그 민간 도서관 있죠. 세법 도서관이라고. 대구 도서관 운동의 거의 그 산증인 같은 신남희 씨라고 있어. 신남희 관장이라고. 제 경대 영문과 그분이 경대 그 영문과 84학번인가 이런데 제가 학생 운동할 때 학교 운동부 후배예요. 근데 그 신남희 선생은 그때 4학년 때인가 갑자기 학생 운동을 대충 하고 도서관 운동을 딱 가더라고. 그 시내 옛날에 저 아카데미 극장 골목에 신우서적이라고 있었는데 신우서적의 한 공간을 한쪽 구태기를 빌려가지고 이 민간 도서관을 시작했어.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대구 도서관 하면 도서관 운동의 데모처럼 옛날에 그래서 MBC에서 기적의 도서관 프로그램 할 때 대구에 기적의 도서관을 세우겠다고 할 때 그때 관장으로 신남희 선생이 계속 준비하다가 뭐 나중에 뭐 하여튼 뭐 안 맞아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 도서관 이름이 세법 도서관이거든요. 지금도 있지. 누가 그 큰 빌딩 한 층을 기증해가지고 거기서 도서관을 하는데 우리 김윤전 선생님이 그 도서관에서 애들 책을 읽힌다고 늘 다니다가 그 도서관에서 뭘 봤다 했지? 좋은 어린이책 잘 만드는 출판사 중에 보리 출판사라고 있잖아요. 보리 출판사에서 내는 잡지가 있어, 잡지. 그 잡지 이름이 개똥이네. 그 잡지에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 서점 하면서 어린이 서점 개념을 처음 그때 알게 된 거야. 거기에 보니까 대구에 호세오치라는 어린이 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왔어요, 어린이 서점에. 그랬다가 제가 어린이 서점에서 이제 십몇 년 동안 쭉 그 재능 기부를, 요즘 말로 재능 기부를 했잖아요. 무료 강의를 계속 했는데, 그때 처음 이제 저를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아주 인상적이었죠. 그때 제가 무슨 강의를 했는가 하면 잠순의 영어국부 강의를 했는데, 우리 김윤영 선생님이 잠순의 영어국부 강의는 안 듣고, 그 중간중간에 하는 아이를 살리는 다른 말을 계속 듣더라고. 희한하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동 제가 신천초등학교 와서도 2회 연속으로 이렇게 엄마들 부모 교육을 한 적이 있고 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요. 뭐 엄마들 뭐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 이상하다 해서 좀 죄송하지만 브랜드 있는 소위 뭐 이런저런 학습지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세계관에서도 5만 브랜드가 다 있어요. 제일 유명한 뭐 있지? 책나무. 그건 너무 유치하고 한우리 독서논술부터 시작했어. 푸르넷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독서논술 프로그램도 많고 그 다음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책나무니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해보니까요, 이 프로그램을 딱 만들잖아? 그러면 그게 딱 죽어버려. 살아있는 아이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 책벗, 어린이 위한 인문학 수업 책벗 해가지고 해보니까 아이의 상태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만나면 그런 아이들에게 적절한 책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용기를 주려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하고 뭘 해야 돼. 대화도 하고 수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안타깝죠. 그 편리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사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서 그걸 아주 보기 좋게 인수해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수업하기는 참 수월해. 근데 그건 이미 죽은 교재, 죽은 교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참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저는 어떤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떤 책을 선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우리 3월달 제가 책을 선정하면서 조목이 보면 있는데 불곰에 잡혀간 우리 아빠 저거 있어. 저거 이제 아빠들 위로하는 책이죠. 엄마들 집에서 막 왕이 돼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막 휘두르고 이러면서 아빠들은 막 불곰에게 잡혀가는 거래. 이제 엄마들 막 불곰처럼 막 하면 꼼짝도 못하고. 저 일부러 아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 책은 꼭 아이들로 하여금 아빠 보고 읽어달라 하라고. 그럼 아이하고 아빠하고 막 엄마 씹어가면서 이제 손 들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게 대상을 살리는, 아이를 살리는 이런 수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매달 책을 선정하잖아요. 물론 저도 시간 좀 내가지고 뭐 정리해서 뭐 1년 커리큘럼 딱 만들면 쉬워. 근데 그건요, 살아있질 않아. 제가 해보니까. 저도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잠순의 초창기에 잠수님이 저보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아이 어릴 때 좋은 어린이책 읽은 소감 이런 걸 계속 잠순에 글로 써서 올리고 이래가지고 그 엄마들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잠수님 저한테 부탁을 했어. 그리움버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컨텐츠를 써서 잠수내로 보내주면 자기가 원고료를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저는 오늘 어떤 사건을 만나서 아주 감동적으로 그 책 후기를 써서 올렸어요. 근데 잠수내 보내잖아요. 그럼 이걸 뭐 코딩 한다 하나?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이제 화면에 잘 보이게 장식도 하고 그림도 좀 넣고 이래가지고 잠수내 컨텐츠로 딱 올라오는데 한 달 걸려, 한 달. 그러면 내가 그때 막 감동적이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애가 다니던 초등학교 애들하고 인근 옆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축구 시합을 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에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늘 여름마다 축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동네 애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저보고 심판을 받으려고 한 거야. 두 초등학교 축구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심판을 보러 갔어요. 우리 애 다니는 학교는 남명초등학교고 그 옆에 남덕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남덕초등학교 가서 심판을 보게 된 거다. 학교 대항전이 됐잖아.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막 서로 이기려고 난리가 난 거라. 근데 그 상대방 남덕초등학교가 이제 1대0으로 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애가 아마 음석대 같은 애가 봐. 그 애가 자기 팀 애들 막 패는 거라. 못했다고. 와,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저기끼리 싸우니까 그것도 말려야 되지. 그때 내가 한 책이 생각났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것이 그 보수적인 작가 이문열이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거 있죠. 광년 중학생용으로 교과서에도 실리고 있잖아. 또 다른 한 책으로 황석영이라는 진보적인 작가가 쓴 아우를 위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아우를 위하여는 단편집인데 그 중에 한 권이 아우를 위하여인데 이게 뭔가 하면 황석영과 정반대로 학교 안에서 이렇게 이 짱들 있죠. 짱들. 횡포를 부리는 아이들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야. 이문열식 방법은 담임이 와서 해결하는 거죠. 봤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근데 황석영식 해결 방법은 그게 아니라 약한 애들이 단결해서 이 강한 애들과 강한 애와 이제 대항하는 거라. 전형적으로 진보적인. 이 사건 제가 그 두 학교가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일어난 그 현장을 목격하고 갑자기 내가 두 책이 생각나서 이 두 책을 비교하는 내가 글을 하나 써서 올렸다니까. 그러면 그걸 읽은 바로 그날 제가 올리잖아요. 그럼 오늘 내일 엄마들 읽을 거 아니에요. 읽고 나서 댓글이 막 달리죠. 격려의 댓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저도 막 힘이 나고 신나고 막 이래서 다음 글을 또 쓰고 싶고 또 좋은 책을 찾아서 소개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잠순에 보내가지고 내가 원고료는 10만 원 받지만 한 달 후에 그 글이 올라가. 감동이 싹 식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살아있는 글과 죽어있는 글의 차이라. 아이들 교재나 뭐 이렇게 수업도 똑같아요. 살아있는 수업을 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아이들을 대상화시키는 거라. 이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렇게 말했죠.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상대를 대상화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수업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만드는 거죠. 그럼 죽어 있는 거라. 교재를 따라하고 쓰고 뭐 그리고 공간을 메우고 이렇게 해서 엄마들한테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죽은 수업인 거라. 그죠? 근데 어떤 아이는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 신학기 시작됐잖아. 전학을 형편에 따라서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가게 됐어. 전학 가면 두렵죠. 애도 굉장히 두려워. 우리 와이프가 이번에 새로운 학교 발령받았는데 개학하기 전날 막 계속 지랄하더라고. 아이고 스트레스다 하면서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하노. 이번에 성서고등학교로 발령받았거든.
우리 집 가까운 동네에서 이렇게 학교 근무하다가 성서고등학교 가는데 한 20분밖에 안 걸린데도 뭘 다 캐살고 있잖아. 고전까지는 5분 걸리는 학교 다니다가. 그러니까 어른도 신학기 스트레스가 여기 크더라고. 그것도 선생님인데. 애들 어떻게 했어요? 전학 가잖아. 새로운 친구들 만나야지. 두렵죠. 이런 거 있다니까. 자, 이럴 때 어떤 책을 선정해야 되겠어요? 애들한테 용기를 주는 책. 이런 걸 선정해야 돼요. 먼저, 그죠? 내가 이제 용기를 해서 말을 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3월달에 이번에 우리가 선정한 책 중에 유명한 독일 그림책 무지개 물고기 시리즈. 그죠? 무지개 물고기 나온 지 25주년 됐다. 그래서 25주년 특별판으로 무지개 물고기가 특별한 친구라는 책이 최근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원래 선정했거든. 저기 보면 친구들끼리 같이 놀다가 뭐 삐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막 실려있어요. 그 삐진 또는 토라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겨낼까 이런 메시지를 주는 책이지. 예를 들면 아이들이 처한 상황마다 그때 거기에 맞는 좋은 어린이 책을 선정하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살아있는 수업이죠. 그래서 저는 김현 선생님도 옛날에 저한테 부탁하더라고. 자기가 이걸 하는데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겠다고 했어요. 뭐 유명한 뭐처럼, 그죠?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처럼 그렇게 딱 목록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참 편하잖아. 운영하기 참 편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시적절한, 예를 들면 작년에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막 북핵 뭐 실험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럴 때 제가 일부러 그 당시 핵 문제, 핵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처참한 상황을 쓴 그림책 있죠. 뭐지? 춘희는 악이란다. 사계절에서 나온 그림책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이제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제일 한국인 3세가 아줌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이름이 춘희라. 근데 이 춘희가 40이 넘은데도 아직 아기인 거라. 똥오줌 못 가려요. 원폭 피해자라. 뱃속에 있을 때. 그게 그 책의 제목이 춘희는 실화예요, 이거. 춘희는 악이란다. 이거 일본인이 쓴 거야. 그죠? 일본 어린이들이 어떤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항상 거기서 이상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무슨 노래인 줄 알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는 노래. 춘희 엄마가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일본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제1일본인 3세를 낳았는데 원폭이 마침 떨어져가지고 임신했을 때 그 원폭 피해자가 돼가지고 춘희가 중증 발달 장애인거든요. 그 작년에 일부러 막 전쟁 위기 있고 뭐 핵이 어떻고 막 할 때 한반도 전쟁 위기 있으면 막 계속 떠돌았죠. 그럴 때 그 전쟁에 관한 책, 그죠? 핵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그 피해 이런 걸 다루는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거죠. 원래 같으면 이제 평화 무드잖아. 대화가 시작되고, 그러면 원래 그림책은 이제 대화에 관한 책 이런 거 해야지. 이게 살아있는 이제 책 수업이죠. 그래서 그때 시적절해서, 물론 이제 고전적인 책,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오래된 책들도 제가 하죠.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김영 쌤이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제가 이제 선정하는 책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수업을 하겠다네. 저는 이제 우리 달서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거든요. 책도 쓰고. 근데 김영 쌤은 이제 마음을 내 가지고 일주일에 3번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을 우리하고 똑같이. 왜냐면 김영 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늘 만나거든요. 월요일마다 만나서 이제 이 마음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니까 같은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여기 와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2번은 아이들하고 좋은 책을 또 읽고 마음껏 읽게 하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하지 못하는 작업들, 왜 여성성을 가지고 엄마들 특유의 왜 섬세함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김영쌤은 A형이니까 꼼꼼할 거 아니에요. 저는 덜렁덜렁 하거든, B형이라서. 근데 난 또 그게 재밌어. 우리 아이들한테 A4 한 장 주고 A4 한 장 가지고 5만 작업을 다 하거든. 어떤 때는 마인드맵을 했다가 어떤 데 수수께끼를 했다가, 이것도 굉장히 재밌고 창의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어린이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책을 읽고 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는 작업,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좋은 어린이책 중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마녀윈 이런 책은 그죠? 아이들한테 읽어준 다음에 엄마가 아이들한테 회개하기 딱 좋은 책이라. 그죠? 마녀윈이 보면 마녀가 검은색을 원래 좋아하거든요. 마녀윈이가. 그래서 온 집안이 다 검은색이죠.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기르는 고양이도 검은색이야. 그죠? 근데 자기 때문에 고양이가 검은색이 된 거예요. 근데 마녀윈이가 고양이한테 걸려 넘어지잖아. 뭐 그래가지고 신경질 나가지고 고양이를 초록색으로 바꿨다. 근데 또 그래가지고 내쫓았어, 열받아가지고. 근데 잔디밭에 초록색이잖아. 고양이가 잔디밭에 있거든. 또 마녀가 밖에 나갔다가 또 잔디밭하고 고양이 초록색하고 구분 못해가지고 또 뭐 걸려 넘어진가 이렇죠. 그래 이번엔 열받아가지고 고양이를 알록달록하게 바꿔보잖아. 그랬더니 고양이는 점점 윈이한테 혼나니까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우울하게 나무 위에 올라가 안 내려오잖아요.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딱 읽어보면 바로 이거 마녀윈이가 엄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가 가진 기준 때문에 아이들 그렇게 자라는 거죠. 우리 또 유전자를 그대로 아이들이 물려받았어. 애들이 막 엄마 말 마음에 안 들죠. 그건 지가 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라. 왜 애들은 우리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 그냥 이런 걸 읽고 나면 금방 우리가 알게 되죠. 아, 내 기준이 문제구나. 내가 검은색을 좋아해서 고양이는 아무 잘못도 없이 내한테 혼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이런 책을 읽어주고, 그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하기 참 좋은 책이거든요. 지금까지 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엄마가, 그지? 니를 이렇게 혼냈구나. 이렇게. 금방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책이에요. 또, 뭐 좋은 책 많지만, 원래는 이제 이거 하면 되죠. 평화는 어떤 걸까? 이런 거. 작년에는 내가 이걸로 수업했다 했어요. 춘희는 악이란다. 꽃할머니라는 그림책은 위안부 이야기예요. 위안부 소녀상 만들고 뭐, 예를 들어 3.1절 얼마 전에 있었고, 이렇죠. 이럴 때는 이런 꽃할머니 이런 걸 가지고, 이거 이제 그림책으로 쉽게 풀어낸 이런, 주제는 무겁지만 쉽게 풀어낸 그림책이에요. 원래는 이제 평화는 어떤 걸까? 이렇게. 평화를 한 줄로 정의하는 거라. 이 책 보면 한 페이지에 하나씩. 그러면 아이들로 하여금 네가 생각하는 평화는 뭐야? 이렇게 말해보게 하는 것도 괜찮죠. 아이들마다 평화 버전이 다 다르거든.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수업하러 오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이 있다. 이런 경우는 무슨 책을 하면 되는가 하면 이거 따로따로 행복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엄마 아빠 이혼했다 하면 뭐 큰 사건이고 뭐 부끄러운 일처럼 여기지만 서양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뭐 5번씩 6번씩 결혼하더라. 나 부러워 죽겠대. 실제로 누가 썼지? 베비콜인가? 여기 보면 두 집이 있고 밑에 굴을 파가지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한 집은 엄마 집, 한 집은 아빠 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마 아빠는 서로의 이유로 따로 살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 땅굴 파가지고 엄마 아빠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혼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아주 좋은 그림책이죠. 오히려 재미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까 선생님 뭐 왕따 이야기 했잖아요. 그 고학년용 왕따 책도 있지만 그림책으로 뭐 이것도 고학년용이긴 한데 까마귀 소년 같은 대표적인 세계적인 그림책이죠. 칼데콧 받은. 얘는 공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늘 아이들한테 이렇게 위축당하고 따돌림 받고 이렇죠. 일본말로 이지메지. 이거 일본 작가거든. 야마시 타로인가? 미국에 가서 사는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꼬마가 꼭 이 번역을 윤구병 선생이 했어. 요 까마귀 소년 보면 윤구병 선생하고 딱 닮았다니까. 윤구병 선생이 알아요? 보리 출판사를 설립한 유명한 충북대학교 철학교수 하다가 때려치우고 그 시골로 내려가서 공동체 운동하는 아주 유기농 쌀 생산해가 가끔씩 서울로 팔러 올라오고 이런 기인이 있어요. 윤구병 선생이라고. 이분이 번역했는데 이 까마귀 소년이 결정적으로 마지막 6학년 졸업 학예회인가? 얘는 아무 장점이 없는 줄 알았어. 공부도 못하고 꾀죄죄하고 뭐 이런데. 근데 학예회 때 딱 얘한테 발표 순서가 주어졌는데 얘가 뭘 발표하는가 하면요. 까마귀 소리를 발표해요. 까마귀가 즐거울 때 내는 까마귀 소리. 까마귀 기쁠 때 내는 까마귀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흉내내지 못한 까마귀 소리를 정말 실감나게 학예회 때 발표해가지고 친구들이 다 충격을 받잖아. 우리가 무시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아이만이 아주 놀라운 장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 후로 읍내에서 까마귀 소년을 만나면 아무도 이제 무시하지 않게 돼. 이런 하여튼 이야기 있어. 아이들마다 이제 고유의 장점이 다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블랙독 이 이야기 요즘 내가 자주 하는데 저는 했죠. 블랙독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영국 수상 처칠이라고 하죠. 처칠이 우울증이 있었거든. 그래서 처칠이 그때 유명한 연설 중에 I have black dog. 나는 우울증이 있어요. 이번에 샤이니 종현이 자살했잖아요. 근데 우리 모기님 딸 이 샤이니 종현 광팬이잖아. 그래서 나도 종현한테 관심이 많았거든. 갑자기 자살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나시 입었는데 샤이니 종현의 왼쪽 가슴에 개가 한 마리 들어있어. 그 영어로 써놨어. 블랙독. I have 블랙독. 종현이 깊은 우울증이 있어. 이건 이제 우울증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그림책이에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엄마들은 아무도 모르지. 이게 우울증을 다루고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지. 이 집 있죠. 영국의 이 일반적인 집인데 이 집 앞에 개가 한 마리 나타났어. 검은 개.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아빠가 먼저 보나? 엄마가 보니까 개가 호랑이만 하여튼 큰 사나운 짐승만 해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창문을 다 닫잖아요. 이 큰 짐승이 쳐들어올까봐. 그 다음에 엄마가 딱 보니까 이번엔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 커튼을 다 닫고, 그 집에 큰 아들이 보니까 너무 큰 개가 오니까 막 문을 잠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이죠. 근데 차례대로 해가지고 이 집에 제일 꼬마 막내 4살인가 5살쯤 돼 보이는 꼬마가 또 보니까 조그만 개거든. 그 얘가 나가가지고 그 큰 개하고 논다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은 놀래가지고 있잖아. 막 잡아먹힐까봐 막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4살짜리 꼬마가 그 검은 개를 집에 데리고 들어오잖아. 그죠?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그 집채만하고 산더미만한 그 큰 사나운 동물 같았던 그 큰 개가 4살짜리 아이가 보니까 아주 작은 개인 거라.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같이 논다니까. 마지막 장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상은 똑같은데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다르다는 거야. 아까 말했죠. 이사나 전학, 뭐 새로운 학교로의 발령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긴장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두려움이죠. 두려움. 근데 이 블랙독은 그런, 그죠? 대상에 대한, 그죠? 인식이 두려움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걸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아이하고 나눌 대화가 많죠. 이 좀 하여튼 우울증이라고 하면 좀 어렵긴 한데, 그죠? 우리 와이프한테도 켰어요. 내가 여보, 나는 1년에 60군데 학교를 매일 새로운 학교를 간다. 내가 얼마나 두렵겠노. 자기는 교사 신분인데 새로운 학교로 발령받았다고 막 징징거리고 막 계속 내한테 스트레스 주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 난 1년에 60군데 학교를 매일 다른 학교를 간다 하면서, 교사 신분도 아니고 보따리 장사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크기는 내 인식에 달려있는 거라. 사실은 이사 가면 별거 아니죠. 전학 가면 별거 아니라 다 적응하고 살아.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이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거죠. 그 아이들하고도 신학기를 맞이할 때, 또는 어떤 전학을 갈 때, 또는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해야 할 때, 이런 블랙독 같은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 아이들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작년에 우리 애가 갑자기 일본 회사를 가겠다고, 한국에서는 금수저가 판을 치기 때문에 흑수저인 자기는 더 이상 조선에서 살면 안 된대. 젊은 애들 헬조선 괜찮아. 헬조선 취직난 청년 실업도 심각하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우리 애한테 무슨 생각이 딱 돌아가. 일본 회사에 취직하겠다고 일본어를 벼락치기 하더라고. 벼락치기 해봐야 얼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저걸 하러 가게 된 거라. 일본 이제 회사에 서류 전형 통과하고 이제 일본에서 직접 본사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2차 면접시험을 보게 된 거라. 그리고 3차는 일본에 직접 날아가서 면접을 보게 됐어. 우리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빠한테 전화 받다.
그때 있잖아요. 우리의 카톡 메시지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 I have confidence.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릴 때 우리 애가 잠수내 영어 하면서 많이 봤던 사운드 뮤직에 나오는 노래 제목이라 I have confidence.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르죠? 저도 몰랐어. 사운드 뮤직을 내가 그렇게 봤는데도 그런 노래가 있는 줄 몰랐다니까. 근데 우리 애는 어린 시절에 봤던 그것이 지금도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어로 면접 보는 게 자기 일본어 실력이 딸리니까 몹시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카톡 상태 메시지 이렇게 써놨다니까. I have confidence. 나는 할 수 있어요. 뭐 내게는 확신이 있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용기가 부족했더니 내한테 전화가 왔어. 아빠 뭐라고 한마디 해봐 하면서. 그때도 내가 뭐 또 막 용기를 주고 막 이랬잖아요. 언어만 일본어지 그 사람들도 사람 보면 알까 아이가 하면서 니는 너무 인상이 좋고 이래가지고 면접관들은 니를 다 좋아할 것이다 하면서. 어린 시절에 뭘 했던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네. 또 여기는 없지만 로알드 다레 책 작가 따라 그래. 아 이거요. 이것도 작년인가? 아 작년에 일본 갔으니까 재작년 이야기구나. 재작년 여름에 우리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내 대구 내려가면 우리 가족끼리 영화 보러 가자 한 거야. 무슨 영화 하니까 마이 리들 자이언트가 개봉했대. 그게 뭔데 하니까 왜 어릴 때 내가 그렇게 재밌게 읽었던 로알드 달의 책 있잖아 하면서. 이게 뭐예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읽었던 요 있죠. 우리말로 시공주니어에서 내 친구 꼬마 거인이라고 번역돼. 이게 영어 원제가 마이 리들 자이언트. 영국의 작가 로알드 달의 작품 너무 재밌어가지고 모든 작품들이 다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거 유명하죠? 마틸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읽었던 내 친구 꼬마 거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영화가 개봉됐다고 하니까 아 애니메이션 아니구나. 우리 가족이 같이 보러 가자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도 왜 어린 시절에 어떤 작은 사건들이 큰 영향을 미치죠? 안 그래요? 저는 어린 시절에 어떤 사건들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커서는 좀 영향이 덜한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어떻게 보는가 진짜 중요하죠. 특히 초등학교 시절 유아 시절 이럴 때 어떤 그죠? 책을 읽고 자라는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지지와 격려를 받는가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 김영희 선생님하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도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좀 속물적이긴 하지만 인성과 학습을 동시에 잡는 그죠? 그런 좋은 어린이책 읽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도 여기 엄마들 많이만 모이면 내가 여기 매주 와서 강의도 할 수 있어.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강의하잖아요. 방학 때 빼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이 동네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아이들 제가 4살 때부터 직접 이렇게 서점을 다니면서 책 읽기 시키고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28이 됐어요. 어제 뭐라 한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이 아이고 나 아빠 죽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아빠 죽으면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듣노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그 말 듣는 행복하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로 그죠? 이렇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런 일을 하는 엄마 아빠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늘 한다니까 아빠 죽으면 안 되겠다 아빠 죽지 마.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말해요. 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서 서울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아빠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 아빠가 가진 이 마음을 네한테 그대로 유전하겠다. 생물학적 DNA는 유전됐지만 이 인격적 DNA 아빠의 생명을 아빠의 마음을 네한테 그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 유전하겠다. 그래서 아빠가 죽고 나도 네 안에 아빠 마음이 똑같이 남아있도록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들 뭐라 할게요? 그래도 죽지 마. 완전히 5살짜리 4살짜리들 하듯이 28살이 똑똑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식이 28이나 됐는데도 아빠 안 무시하고, 그죠? 아빠 말을 듣고 싶어하고, 지지와 격려를 받고 싶어하고. 이게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좋은, 그죠? 인문학 수업을 통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아이들만 그렇게 맡겨서 하면 안 돼. 엄마들도 그런 마음을 계속 이렇게 배워야죠. 유전받고. 가능하면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이제 금요인문학 강의 이런 거 엄마들이 많이 들어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생겨야죠. 그 마음이 창조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김영쌤한테 아이들 맡길 뿐만 아니라 엄마도 함께 공감하고 변화해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여튼 이때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말이 그 잠언에 나오는 말인가? 식당 가면 많이 걸려있죠. 성경 구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게 장사 잘 되란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복되게 되는 거라. 이게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이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면 되는 거라. 그죠?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있죠. 그러면 내가 버릴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로스쿨을 가겠다고 했어. 옛날 제 성질 같으면요. 봐라 이 새끼야. 네가 진작 아빠 말을 듣지. 이렇게 말했을 거라. 옛날 제 버전 같으면. 제 성질에. 근데 이상하게 내가 다른 말이 나오는 거라. 야 신기하다 그자 하면서. 어떻게 그때 로스쿨을 갔으면 자기 속에서 쓸 말이 별로 없다. 근데 네가 1년이나 해외 생활하고 일본에서 M&A 일을 종사하고 일본어를 상당한 수준으로 한 다음에 이제 로스쿨을 가게 되니까 자기 속에서 쓸 말이 얼마나 많노까. 국제통상 이런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 하고 이제 M&A를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하면서 이걸 법률적으로 돕는 그런 법률가 되겠다고. 뭐 하여튼 이 뭐라 하나 이거 끼워 맞추기 아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속에 쓰려면 뭐가 뭐 좀 있어야 되거든. 1년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계획하지 못했던 풍부한 경험을 한 거라. 그죠? 그것도 일본 뉴스의 대기업에서 도쿄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본사가 있는데 거기서 M&A를 했다니까 이 1년 동안 경험이 얼마나 자기를 소개할 때 아주 설득 있게 소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내가 이 새끼야 진작 아빠 말 듣지 해서 야 신기하다. 우리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켰어요. 니 보고 맨날 야근하라고 하는 그 깔짝깔짝대는 선배한테 감사해라 하면서. 그 깔짝깔짝대는 것 때문에 얘가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했거든. 그래야 급기야는 400억 엔을 퇴직금으로 주는 걸 보고 이제 내가 차가 빠지게 해봐야 너 살찌우는구나 이걸 깨달았어.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다르게 말했습니다. 네가 1년 동안 일본 생활을 한 것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맞죠?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추수하고 성공을 하면 성공한 대로 감사하고 이런 거예요. 저는 이번에 김영 선생님이 이 아이들하고 이 행복한 인문학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이들이 자고 수업하면서 막 살아나잖아요. 어떤 애는 이 세상에서 준우라는 애 있잖아. 준우 엄마 오늘 왔나? 안 왔지? 준우라는 애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선생님은 상도쌤이래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말 듣겠어요? 신기하죠? 저는 별거 안 했는데도 애들이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아이들 용기를 얻고 살아나고 그죠? 뭐 공부할 맛이 난다잖아. 다른 데는 가기 싫고 상도쌤하고 공부하고 싶대. 엄마가 끊으려고 하니까 애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김영경 쌤이 이런 행복한 이제 나날을 살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축하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성공과 실패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어쨌든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추수하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우리 원장님 맞나?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 원장님하고도 이렇게 더 자주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네, 자주 뵐게요. 그죠. 뭐 언니 동생인데 언니는 좀 그런 게 없잖아. 근데 동생은 딱 보면 막 뭔가 카리스마가 있죠. 뭐 일 잘할 것 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제 영역도 더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고 더 친해질 것 같고 이래서 감사하고 또 우리 김영쌤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